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배종찬입니다. 총선 앞두고 저출산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 집을 마련해주고 돈을 주겠다. 휴가도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 뭘 해준다니 안 해주는 것보단 낫긴 한데요. 육아라는 게 약간의 금전 지원만으로 해결될 일인가 싶습니다. 애 낳은 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는 것이라 긴 시간 책임과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 비용, 교육 환경, 노후 대책까지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출산육아 대책에는 경제적 관점 외에도 삶, 인생이라는 관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요 초대석에는 에미상 8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이렇게 정치 연한 시사 준비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빠듯하죠. 아무래도 이 시간이 제일 새로운 소식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들 조현정 잘한다 아유. 이런 반응들이 많네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네. 채찍질은 아니고요. 네. 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산 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정책을 내놨는데요. 자, 이런 건 뭐 총선 앞두고 있다고 해서 나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정책을 내놓은 건 민주당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4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입니다. 크게 이제 주거,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될 집, 자산, 키울 돈, 돌봄, 또 일과 가정 양립, 이렇게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 보듬주택,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또 남성 육아휴직 강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보면은요. 그 우리 아이 보듬주택은 그러니까 집이죠. 아이를 낳은 가구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2자녀 출산 시에는 24평, 3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 규정에 그 7년 차거든요. 네. 결혼한 지 7년 차. 근데 이걸 10년 차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차까지는 신혼부부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결혼까지 포기한다, 뭐 N포 세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도입한다는 건데, 결혼을 할 때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또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하는 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펀드 목돈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를 줄인다는 겁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사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이 맞벌이면은 소득에 걸리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수익이 높으니까 그 지원받는 기준을 못 맞추죠. 예, 그런데 사실 급작스러운 일로도 이제 회사에서 뭐 조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또 퇴사로 이어지고 이게 경력 단절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직장 육아휴직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2006년 이후부터 돈을 많이 쓰긴 했잖아요. 역대 네. 정부들이. 근데 3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을 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여당을 향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건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자. 이런 부분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바로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총선 1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복되는 것 외에 민주당과 중복되는 것 외에는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과 결은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가장 골자가 되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업무가 이 인구부라는 곳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 여기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좀 일괄적으로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방침인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빠 휴가. 그러니까 뭐 여성이 아이를 출산을 하긴 하지만 아빠 휴가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이걸 유급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인 걸 21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을 연 5일 휴가를 내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아무래도 어린아이 키우는 시기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는 신호겠죠. 그런가 봅니다. 그 어린아이 키우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육아기에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고착시키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이걸 명시한다는 겁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이걸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좀 기업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썼어요. 출산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감면을 하고 그 해당 회사 적극적으로 해준 회사에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는 저축, 대출, 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 지원형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출산하러 자리를 비우면 인력 확보에 또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를 했는데 외국인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을 하면 그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만 원인 걸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 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을 한다면 지원금은 240만 원까지 늘어나옵니다. 또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럼 원래 일하던 동료에게 또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까 그 동료에게 육아 동료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워킹맘 대표로 또 비대위에 참여를 한 인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출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삶과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또 책을 한 권 읽어야 되는 기분일까요? 그러지 말고 결혼, 출산, 육아, 교육까지 나라와 사회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자, 어제도 짧게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 어제 사실상 파묻혔다. 개혁신당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는 이 내용인데요.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은 폐륜정당이다. 망나니 짓이다.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개혁신당이 꺼냈죠. 네. 연간 12만 원 정도의 선불제 충전을 해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버스까지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의 논리는 이거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돌아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지하철이 적자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어르신들 간에도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지하철만 이용해야 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서 또다시 갈라치기 방식이 작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대별로 갈린다고만 볼 수는 없고 역으로 청년층 중에서도 무임승차에 찬성을 하거나 노인층에서도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대한노인회는 몹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즉각 성명서를 냈고요.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이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이게 관건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한노인회 측은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료가 더 나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근거로는 대한교통학회 적자 요인 분석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무임승차와 적자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임승차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밖으로 나와서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의미가 단순한 교통비 절감, 그 이송수단의 그 이상의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한노인회가 반응을 하자 즉각 이준석 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노인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찾아와도 절대로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네요. 네, 맞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갖고 그 뒤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린 점을 밝혔습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는데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게는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독소 조항들 제거하고 다시 논의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의 제2요구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항의하면서 삭발을 감행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상당히 답답해했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이 항의 표시로 삭발을 진행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여당이 거부권 행사에 연달아 동원이 되면서 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그 당정관계의 포지션,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걸 실패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도 의총에서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뭐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한 논의는 이것을 그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5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받는 내용입니다. 출판 기념에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쭉 4가지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었죠. 뭐 그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세비 반납 이런 거였는데 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인천 계양을을 방문했을 때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공천을 받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는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재출마 의사 오는 총선에 밝혔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총선 승리 기준 그 목표에 대해서 원내 일당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151석을 명시했습니다. 네. 가반이 되는 게 151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합니다. 예. 또 이 본인의 출마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따라왔는데요. 그 답변으로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갔지 어디 가겠느냐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세간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586 퇴진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싸잡을 수 없다는 거죠.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돌덩이를 치우겠다. 그런데 네. 그 돌덩이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일 텐데 이 돌덩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도 돌덩이고 그 원희룡 장관이 일정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지역구를 바꾸면 난 거기 또 따라가겠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를 왜 따라오냐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손해볼 일 없다.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맞붙어도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손해볼 거 없는 장사다라는 분석이 아무래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니 대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하는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냈는데 이 장소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에 입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말을 건넸고 전주가 지역군가 그렇죠? 네. 네. 그 경호원 서너 명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에워싼 뒤에 팔다리를 들어 올려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보당 측에서 그리고 또 강성희 의원이 추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뭐라고 대통령에게 건넸냐면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건네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언론은 일제히 이걸 보도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 얘기는 이겁니다. 이미 손을 놓았던 상황이었고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은 또 더더욱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본인의 의무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 상황을 두고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예, 영상을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장면에는 이제 대통령에게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된 본인의 주장을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경호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다. 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대통령을 위한 경호였다라는 입장인 건데 강성희 의원이 악수하면서 소리 지르고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성희 의원이 주목을 끌려고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웠고 의도된 행패를 부렸다고 규정을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그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손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려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전혀 다른 상황인 거고요.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이 언제부터 국회의원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관이 됐느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자리에서 끌어내린 행위는 강 의원 한 명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신문들도 일제히 이 내용을 다뤘어요. 대부분의 신문은 과잉 경호 논란 정도로 양쪽 입장을 실었고 좀 경향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는데 대통령에 직언하면 끌려나가는 나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간 이게 입법부에 대한 모독인지 정당한 대통령 경호인지 공방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은 또 상당히 또 성향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서울은 오늘 비교적 따뜻한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조금 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전에 강원권에 사고가 많았던 만큼 계속해서 안전운전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한강대교 부근 4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성수 사이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잠실철교 1차로에서는 낙하물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안산에서 반월터널 사이 4차로 현재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평론가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야 이제 80일 정도 남은 총선 국면입니다. 공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민주당부터 짚어보고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자객 출마로 논란에 된 친명 인사들이 잇따라 예비후보 검증 통과하면서 비명계에서 상당히 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요. 예, 그 친명 공천에 대해서는 불만이 뭐 일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오히려 점차 친명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 여야 모두가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당내 경선에서 좀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그 과정을 좀 수치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량화하는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여야 공통점인데요. 이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참여 공천제를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25%를 가산하기로 했고 이번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밝힌 거는 국민이 직접 뭐 공천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나 유튜브,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약 50만 명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거기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설명인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좀 과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 채점 항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일부 여당 중진들이 과한 감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네요. 예, 특히나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일 비대위원을 띄운 걸 의식을 하면서 뭐 당내 일부에서는 뭐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 수도 있다. 뭐라는 걱정을 한다라고 또 뭐 일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마포을 지역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김성동 전 의원이 있는데 뭐 이거는 무관하게 다른 후보자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비대위원인 김경률 회계사를 좀 띄우면서 논란이 빚어졌었죠.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 후로 여파로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대통령실에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중진 다선 의원들에게 감산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무능한 초선을 교체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3선인 조혜진 의원인데요.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 당의 입장이 다선이나 중진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럼 이렇게 3선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페널티까지 줘가면서 배제하려고 하면서 그럼 재선의 공천을 또 주고 그럼 결국에 3선을 또 만들어낸다는 게 새로운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야 모두 뭐 계량화로 보여주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이것이 실제 현실화되느냐.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주장하는 이런 시스템 공천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 제도가 뭐냐? 공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엔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북한 외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전했는데 푸틴과 면담을 했나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일단 14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죠.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모두 소화를 하고 18일에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먼저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했고 그날 당일에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는 게 크렘린궁의 설명인데요. 네. 면담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유추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최선희 외무상 수행원이 이런 걸 들고 있었어요.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고 적힌 서류였는데 그 우주 로켓 프로그레스라고 또 적혀 있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정찰 위성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같이 배석한 인물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푸틴 대통령 예방할 때도 그렇고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도 모두 배석을 했는데 북한의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양국이 무기 거래라든가 이런 군사 협력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그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 이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필요한 포탄은 주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술은 받아오고 이런 건 아닌가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보입니다. 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야기입니다. 부당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예, 조희연 교육감은 그 2018년 10월부터 12월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네.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어떤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요. 그 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지금 위기 지점에 서 있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모습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후임의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네요. 일단 인호공 법무부 장관이 사직을 한 뭐 배경이 있습니까? 뭐 본인은 경무 등의 이유를 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이후에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갑작스러운 인사라는 분위기는 있긴 합니다. 인호공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이었죠. 그리고 네. 또 법무부 창설 이래 첫 여성 차관이기도 했습니다. 20개월 만에 사의를 표하게 됐고요. 이제 뭐 이 차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고사를 인호공 차관이 이름이 상당히 좀 독특해서 네.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기억하는 네. 정부 관료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이름은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네. 딱 꽂히게 되는데 뭐 장관 후보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끝내 고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후임으로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는 한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후임을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뭐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달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짧게 뭐 일정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달 대구입니다. 2월 5일 날 한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는 회고록의 북콘서트를 연다고요? 네, 그 일간지의 회고록 그 내용 에세이가 올라가면서도 관심을 모았는데 네. 그걸 모아서 이제 북콘서트를 한다는 거고 2월 5일에 하게 됩니다. 이 북콘서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었던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밝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관심 모으고 네. 있습니다. 누가 올지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한입뉴스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988님의 사연입니다. 딸이 올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저출생 대책이 결혼하는 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딸 결혼 준비 잘해보자. 정말 잘 되시면 좋겠고요. 5988님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디저트송으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Just shout whenever, and I'll be there. You want my love, you want my heart, and we will never, ever, ever be apart. Are we an item? Girl, quit playing. We're just friends. What are you saying?
was 13, I had my first love. There was nobody that compared to my baby, and nobody came between us or could ever come above. She had me going crazy. Oh, I was starstruck. She woke me up daily. Don't need no Starbucks. She made my heart pound and skip a beat when I see her in the stree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인데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늦어도 엔간히 늦어야지와 첫 음절에 이응을 쓰는 늦어도 앵간히 늦어야지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첫 음절의 받침으로 니은을 쓰는 엔간히가 맞습니다. 엔간히는 대중으로 보아서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게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본말은 어연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는 농짓거리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농찌거리할 기분이 아니야.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쓸 때는 농지거리라고 쓰고요. 발음은 농찌거리라고 합니다. 농찌거리는 점잖지 아니하게 함부로 하는 장난이나 농담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와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중에서 맞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가 맞습니다. 의려야는 의려고 하여야가 줄어든 말인데요. 우리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10에서 30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또 경북 산지와 경북 동해안으로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많게는 15cm 안팎, 강원 동해안으로는 3에서 최대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눈 예보 있는 지역 1에서 3cm 정도의 눈 예보돼 있는데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이렇게 비나 눈이 오는 지역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또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오후나 밤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모레 새벽까지 또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제주에는 30에서 10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대부분 해상에 강풍이 불겠고 파도가 2에서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10도 등 4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자 삽일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치공작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1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행사장에서 강제로 끌고 나간 것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국회의장의 공식 항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폭력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 부족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지원 캐스터도 일자리 얻는데 어려움 겪어본 적 당연히 있겠죠. 정말 어려웠죠. 네. 진짜 바늘 뚫기였죠. 그럼요. 많은 분들은 배종찬 소장은 뭐 백전백승으로 일자리 얻어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수도 없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백수 시절도 많았고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자리 구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온 10대에게 기적이 찾아왔다고요? 집안 사정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던 한 10대 소년이 종이를 등에 붙이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끝에 취업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4일 자정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이거 들고 거리를 활보할 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는 이제 부모님 통장도 바닥이 났고 구직 피켓을 들고 일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피켓에는 저는 미성년자이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피켓을 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전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올해가 용해인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피켓 소년 일자리를 구하게 된 거죠? 네, 이 용기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약 16시간 뒤 오후 4시쯤에 일자리 구걸에 성공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는 종이를 등에 뒤에 붙이고 이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녔고 사람들도 이제 살기 바쁘다 보니 도와줄 시간이 없나 보구나 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할 찰나에 어떤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나를 멈춰 세우더니 바쁠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맥도날드에 데려갔다고 햄버거 해요. 가게요. 네, 그곳에서 이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형이 일하는 곳에 들어가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작선자가 제안을 받은 일자리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기업의 사업장이었고요. 장비 후겁 공사일로 업무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일당은 식대를 포함해서 16만 원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이 더 중요한 생계와 직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축하를 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손을 내밀어준 분들 덕분에 참 세상이 따뜻하다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심정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패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드리십시오. 또 두드리십시오. 뭐 이건 공부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두드리면요 성공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통범칙금 통지서도 이제는 모바일로 보낸다고요?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종이 출력 대신에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위반자 동의를 받아서 휴대전화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폴리폰이라는 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 조회를 하는데 사용하는 경찰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폴리를 경찰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지서를 받아서 놀라는 분들은 많은데 자, 모바일로 받는 거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종이로도 범칙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모바일로 받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해서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통고서를 열람한 후에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모바일로 발부된 비율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2월 2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약 20일 동안 지났는데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의 13%가 모바일로 발부가 됐습니다. 사용을 해보니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로 인해서 마찰이나 도로 위에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네. 물론 고령자의 시민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힘든 면이 있었지만 종이 출력보다는 발부 시간이 짧아져서 편리하고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개선하겠다라는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모바일의 시대네요. 네. 자, 모바일 행정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운받아서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인들과 모였다가 식사하면서 주류도 함께 주문을 했는데 테이블에 한 분이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시킬 수 없을 때 한 친구가 하필 놓고 온 거죠. 아하. 그래서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해졌죠. 그런데 이 불편함이 내년부터는 조금 축소될 수 있을 듯합니다. 주민등록증 실물을 지갑에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발급하는 방법도 무척 쉽습니다. 먼저 모바일 스토어를 통해서 정부 24 앱을 설치한 다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탭을 눌러서 간단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주류 주문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입니까? 농담입니다. 네. 자,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개인정보들 또 중요한 자료까지도 이제 휴대폰으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모바일 신분증 발급 처음 시도된 건 아니죠.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운전면허증,
지난해에는 국가보온 등록증으로 사용이 됐다가 2025년부터는 이제 전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편화된 거죠.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습니다. 자, 좀 이렇게 좋은 내용들 소개해드리는데 약간 화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누리꾼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레시피 바로 비빔밥입니다. 우리 음식,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주목받는다고 하면은 꼭 이건 우리나라 거야 이러면서 외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김치도 중국 것, 한복도 중국 것, 고구려도 중국 것. 이번에는 또 비빔밥이 중국 거라고 하네요. 비빔밥의 발원지는 중국, 삼계탕은 중국 고대 광둥식 탕 요리 중 하나다. 네. 스파게티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한 음식이다. 이 모든 내용은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적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가 비빔밥, 된장찌개, 삼계탕, 삼겹살처럼 이제는 한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대표 음식인 스파게티까지 중국이 해당 음식의 발상지다라는 설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이제 다 뭐 이야기만 하면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중국 거라고 그렇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빔밥이 중국이 발원지다 하는 내용은 어디에 실었나요?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국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가 중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윤동주 시인과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라고 표기해서 논란이 된 지 불과 4개월 만이거든요. 네. 서경덕 이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이제는 비빔밥까지 그야말로 중국의 문화공정 중심에는 바이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하면은 한국 바로 알리기로 사업으로 상당히 또 유명한 분이시기도 한데 바이두, 중국 바이두의 음식 공정 이렇게 왜곡이 처음은 아니죠. 쭉 찾아봤는데요. 지난해에는 삼겹살구이가 중국식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그리고 2021년에는 삼계탕이 중국의 고대 광둥식 탕 요리에서 비롯됐다라고 적어서 논란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탈리아의 파스타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중국식 표기인 이다리의 면 요리라고 불리면서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면을 수입해서 전파했다는 주장이 백과사전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 면 요리 역시 중국이 기원이고 파스타도 중국 면 요리의 짝퉁이라고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피자도요. 중국의 충유빙이라는 음식이 기원이다라고 하면서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나폴리 식자재를 얹어서 먹었던 게 오늘날의 이 피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계속 읽으면 좀 그럴싸해지네요. 네, 이러다가는 배종찬의 아재 개그도 중국어로부터 유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중국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뿌하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비상구 표지판에 치마 입은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소셜미디어는 주말 내내 달아올랐는데요. 비상구 그림은 남자가 아닌 사람이다. 여자는 치마 아니면 긴 머리냐라는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치마 입은 여성 도안을 정부가 만들었냐? 답변은 아닙니다였습니다. 논란이 된 이 픽토그램은 한 언론사가 12일 날 비상구 유도 등에 치마 입은 여성도 넣는다라는 기사에 첨부한 치마를 입고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여성을 좀 형상화한 이미지였고요. 독자 이해를 돕고자 언론사가 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네. 정부안으로 착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픽토그램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네. 글보다는 그림의 간단한 형태로 된 것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라틴어고요.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는 거죠. 네.
자, 치마 입은 여성 도안, 그러면 도입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현재 비상구 도안은 일본 정부가 공모를 통해서 만든 픽토그램을 국제표준화기구가 받아들여서 만국 공통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한국도 1992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 핵심은 여성 그림을 넣는 자체가 아니라 안전 강화를 위해서 유도등 크기와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서 조금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란 논란을 또 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가 연기한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 최고 근위의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스러움이 미국에서 완벽히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골든 글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을 수상했고요. 오늘 금요초대석은 문화 또 예술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평론가는 KBS에서도 여러 코너 또 분석을 하고 계시죠, 패널로서요. 저는 이제 주말에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한민족 방송에서 장애인, 다문화 이런 영화, 드라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는 방송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저는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날랐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정답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PD가 싫어하셔가지고. 네. 자, 에미상, 이게 굉장한 상입니다. 실제로 이 에미상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영화, 드라마 이 상의 폭도 상당히 넓은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정재 배우가 출연했던 오징어 게임이 또 에미상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전에는 이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라는 이정재 배우, 오영수 배우들이 이제 활약을 한 작품이 6관왕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에미상 8관왕을 받게 됐는데 음악계에서는 이제 그래미상이 있고요. 네. 영화계에서는 아카데미 오스카상 그리고 연극계에서는 이 토니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방송 제작진들이 이 상을 받고 싶은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네, 에미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미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어떤 기원으로 이 상의 상이 만들어졌고 또 권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미라는 이름은 원래 에미가 아니고 임이라고 하는 이 TV 브라운관의 부속품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부품의 이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자 이름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여자 이름인 에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에미상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1955년부터 MBC에서 이제 생중계를 맡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폭넓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미국 MBC에서 이제 미국 전역에 또는 전 세계에 이제는 또 보도가 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좀 분석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아카데미상이다 뭐 이러면은 영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안방극장은 사실 어떤 콘텐츠나 작품이 나오면 가장 좀 유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인들이 안방극장에서 볼 정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연 같은 경우도 이 작품에서 이제 주연 배우를 하는데 스티븐 연은 이제 워킹 데드라는 작품으로 2010년에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악플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아시아계 배우가 와서 활약을 한다. 아.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네. 그런 시청 행태를 보이는데 이렇게 에미상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한국계 배우들이 대규모 출연하는데도 상을 8개나 받았다는 거는 결국 우리 한국계 콘텐츠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만큼 이제 마지막 장벽을 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미국 인구의 거의 67% 정도가 바로 백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인의 구미에 맞는 그런 방송과 드라마, 브라운관 지금은 뭐 LED, OLED입니다만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인종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았던 네. 것이 이 벽처럼 그렇죠. 넘사벽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에미상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그만큼 드라마 관련해서는 최고 근위의 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드라마, 예능 포함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프라임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시간대라는 거 우리가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 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시간대에서 이제 이렇게 팔관왕을 받았다는 거죠. 핫한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또 제일 인기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데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성난 사람들. 한국계 감독 그리고 스티븐 연. 여러분들 스티븐 연은 워킹데드도 있지만 바로 영화 미나리의 주연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으로는 워킹데드 때문에 알려졌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미나리 때문에 알려졌는데 미나리에서는 이민자 남편 그리고 아빠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범하게 이제 병아리 감벌사를 하면서 자기 농장을 꾸리려고 했던 역할이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영화로는 이제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도 출연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버닝에서도 상당히 연기가 대단했던 스티븐 연의 모습이었는데 한때는 또 국내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자 이제 성난 사람들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배경의 내용의 줄거리에 그리고 감독을 비롯해 스티븐 연까지 배우들은 또 어떤 면면이 있는지 쭉 소개를 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나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운전할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우울하거나 좀 힘든 일도 있으실 때 만약에 난폭 운전을 당하거나 누가 경우에 맞지 않게 빵빵거리거나 이러면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복 운전을 하기도 네, 하고. 심지어는 뭐 따라가고 보복 운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남녀 주인공이 마트 앞에서 서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지었는데 분노가 터지면서 서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보복 운전만 한 게 아니고 서로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보복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민자였던 삶, 또 현대인들의 삶, 현대인들이 참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운데 화날 일이 참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장르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스릴러이면서 치정 복수극까지 나오기 때문에 복합 장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8관을 받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못한 일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작품상하고 각본상을 못 받고 네. 이 감독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주연상, 조연상 그 외에 뭐 편집상 등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성진 감독이 감독상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작품상과 각본상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남녀 주연상을 또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편집상, 의상상, 캐스팅상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로 시청자분들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에미상의 8관왕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8관왕 하면은 뭐 그 인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시아계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의 아까 오징어 게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연기상 정도만 줍니다. 뭐 조연상이나 뭐 이제 여기상이나 캐스팅상이나 이 정도 두는데 오징어 게임도 작품상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품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주류로 진입해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 에미상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비평가들이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별한 의미겠죠. 그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이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또 이제 문화 비즈니스의 나라니까 이제
아시아 콘텐츠 그 중에서도 한국계 콘텐츠를 다루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된다. 대박 터진다. 네,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미상에서 수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종사자들이 주는 상이니까 말 그대로 선수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우리 아미 팬들 분들이 계시죠. 이 BTS의 RM의 경우에는 영어를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드라마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데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에미상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시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외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미상뿐만이 아니고 그래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비욘세 같은 경우도 좀 차별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인정되니까 이제 많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계 콘텐츠도 이제 상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이번 연말쯤에 아마 시즌 2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만 받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지 그 이후에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징어 게임도 아마 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상에다가 그 다른 상까지 휩쓸 가능성도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예고가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뿐만이 아니고요. 이 그래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방탄소년단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미 팬들도 많이 실망하시는데 공연 시키고서 결과적으로는 상 안 주고 이게 무슨 무례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나 또 공연을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백인 아까 이제 67% 말씀하셨지만 워낙 둔감하기 때문에 잘 흐름을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출을 하고 얼굴 비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은 방탄소년단도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 그래미에서 상을 하나 둘씩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다 싹쓸이 하다시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에미상 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계 콘텐츠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미상 예를 드는 이유는 상당히 이 외국 뮤지션에 대해서 벽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래미입니다. BTS가 빌보드 그다음에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래미를 잘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성진 감독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20달러 가지고 영화판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주목받는 이성진 감독 어떤 인물입니까? 이성진 감독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렇지만 다시 또 초등학교 3년을 이제 다니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쓰겠다, 뭐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이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극작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공학을 전공했거나 그리고 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각본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구조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할 때 문체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이 각본의 구조를 잘 짜는 감독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LA 처음 왔을 때 $20 가져왔는데 마이너스 63센트여가지고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1를 저금해가지고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은행원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넷플릭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성난 사람들이 크게 히트하면서 이제는 돈 걱정은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진 감독이 정말 이 에미상으로 미국 시장에 미국 드라마 팬들의 우뚝 섰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남우주연상 스티븐 연, 여자 주연상은 한국 배우는 아닙니다. 베트남계의 엘리 웡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주연상은 한국계는 아니라는 것. 자, 여하튼간에 이 성난 사람들 관련해서 조금 더 볼 텐데 상당히 이 수상이 많이 예측이 됐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골든글러브에서 이제 3개의 상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작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작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주연상 받았고 또 크리스 초이스에서는 이제 조연상을 받았는데 남녀 주연상 다 받은 거고 작품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 비평가들은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한 작품상이라고 하면 에미상에서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영어 시리즈 부분에서 이미 전 세계 2위를 뭐 여러 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측이 이미 됐었습니다. 네. 자, 크리틱스 초이스상도 상당히 중요한 상입니다. 이 상이 일종의 에미상의 전초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큰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이른바 이 도로에서의 분노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도 많고 미국 드라마도 없지는 않습니다. 유독 성난 사람들이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항상 나 있느냐 이런 점에 기본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물적인 요소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를 빠뜨릴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시아 인종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한국인 콘텐츠가 각광받는 분석할 때 이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시아계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한국보다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이제 전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다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 콘텐츠는 많은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뤘던 적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콘텐츠의 어떤 희소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 요즘에 K 콘텐츠, K 스타일이 부각이 많이 되면서 한국적인 문화 코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성난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한국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깍두기 등장할 뿐만 아니라 주문할 때 아가씨 설렁탕 2개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렇죠.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면에 김치 반드시 넣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란을 톡 깨서 집어넣는데 이 계란을 라면에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톡으로 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이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는 말을 하는데 또 동생한테 또 말 안 듣는 동생한테 너 이제 나중에 노년에 김치찌개 끓여놓는 이제 한국인 여성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또 한인교회 풍경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교회 오빠들 등장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전제품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LG 제품을 집안에 들이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 냉장고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 냉장고 이거 우리 거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한국적 문화 코드들이 상당히 많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의 이 드라마 콘텐츠, K 콘텐츠가 또 이제 한국계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좋아한다고는 샌드라 오가 또 나왔던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 한국인 가족이 구성하고 있는 편의점을 다룬 그런 캐나다 드라마도 상당히 또 각광을 받았던 것도 기억나는데 참고로 청취자분들께 이 성난 사람들이 영어 제목은 BEF입니다. BEF. 그러니까 BEEF니까 유구 또는 육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뜻은 불평 혹은 불평을 해대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남 K 장남이 또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데니조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맡은 주연 남자 역할이 바로 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하면은 사실은 좀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장남이기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동생 폴이 있는데 동생 폴을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생 폴은 말은 안 듣고 게임이나 하고 뭐 가상화폐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장남은 의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더구나 자기의 꿈도 있죠. 그래서 건축업자로서 성공할 줄 알았더니 잘 되지 않고 도구업자로서 생활하는데 막상 현실에선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상에서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미나리에서는 이제 평범한 가장 역할하면 농장주를 꿈꾸는 정말 평범한 역할을 했고 스티븐 연이 또 버닝에서는 잘생긴 성공한 교포 청년을 왔습니다마는 성난 사람들에서는 정말 위기와 그 가난에 처한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사기당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까 음식 뭐 가전제품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주의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개인의 꿈과 어떤 가치관들을 어떻게 공동체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콘텐츠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한국계 배우들의 성찬이다라는 이야기가 할 정도로 이 성난 사람들 비프에는 한국계 배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스티븐 연을 비롯해서 뭐 조연 폴 또 뭐 데이비드 채 뭐 많은 배우들이 나온다니까 우리로서 너무나 반가운데 이성진 감독은 그대로 성진 리 이성진 한국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봉준호 감독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원래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름이 소니리였습니다. 소니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이름을 버리고 영어식으로 이름을 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뭔가 이제 한국 이름 같은 경우 받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발음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약간 숨기기 위해서 자랑스럽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등의 수상이 이걸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이성진 감독이 밝혔습니다. 뭐냐면 수상자를 발표를 할 때 봉준호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아카데미 상태라고. 네. 많이 연습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을 내가 창작을 하게 되면은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해서 4년 전부터 자기 본명 이성진을 그대로 내놓고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작품의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작진 이름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이름 그대로 소니리가 아니고 이성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소니리가 아니라 성진리. 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끝으로 미국 현지 반응은 뭐 대단하다는 걸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미국의 반응이 어떻는지 그리고 최근에 한국 관련 콘텐츠 아까 이제 K 콘텐츠가 그만큼 부각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데 한국 관련 콘텐츠가 더 주목받게 되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현지에서는 이제 국내 보도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계 콘텐츠이고 이제 외국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현지 언론들이 굉장히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미니 시리즈 부분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거의 싹쓸이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어떤 한국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건드려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제 주변에서도 오히려 그래서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뭐 한국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수상을 하거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점은 우리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청춘들의 고민, 방황, 또 꿈 이런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콘텐츠들도 이런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만 우리 이야기를 스스로 꺼리낌 없이 하는 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특색 있고 희소성 있는 그런 콘텐츠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K 콘텐츠가 아니라 K 콘텐츠이면서도 그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또는 황동회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나 또 이성진 감독의 비프
이 성난 사람들이 성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겨울 연가가 KBS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맞춤식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풍조가 있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같이 세계인들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콘텐츠에 담아낸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K 콘텐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거꾸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OST도 관심 많을 텐데요. 성난 사람들 비프에서 스티븐 연이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큐버스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금요 초대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김헌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metimes I feel the fear of uncertainty stinging clear, and I can't help but ask myself how much I let the fear take the wheel and steer. It's driven me before, and it seems to have a vague haunting mass of guilt. But lately I'm beginning to find that I should be the one behind the wheel. Whatever tomorrow brings, I'll be there with open arms and open eyes, yeah. Whatever tomorrow brings, I'll be there. I'll be there. So if I decide to waver my chance to be one of the hive, will I choose water over wine and hold my own and drive? It's driven me before, and it seems to be the way that everyone else gets around. Lately I'm beginning to find that when I drive myself, my life is found. Whatever tomorrow brings, I'll be there with open arms and open eyes, yeah. Whatever tomorrow brings, I'll be there. I'll be there. 스포츠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네. 아시안컵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내일은 요르단과 이제 사실상 조 1위 싸움이 벌어질 테고, 네네. 뭐 요르단이 첫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고무된 그런 분위기일 텐데, 맞습니다. 실제 또 한국과의 경기는 또 그렇게 고무된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지난 경기 바레인 경기 이야기해야 될 텐데, 네네. 정현우 PD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상당히 이강인 선수 활약 가능성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자, 첫 경기에 이른바 이 메시의 호평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 네. 대단했어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고 이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을 약간 구해낼 줄은 몰랐었는데 3대1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 득점은 기록했지만 그 뒤로 경기에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약간 분위기에 밀리면서 동점골을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공격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능력으로 중거리 슛으로 역전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유망주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떤 핵심 전력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굉장히 클래스를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의 왼발은 정말 국보급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국보급이 맞았고 네, 세계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계 문화유산. 아니 정말 왼쪽 왼발로 네네. 정확하게 골대 모서리에 꽂아 넣는 슛은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골 포스트를 맞고 들어갈 정도로 정확한 슈팅이었고 네. 뭐 득점도 2골을 기록했지만 뭐 드리블 성공, 그리고 기회 창출, 패스 성공률도 91%. 당연히 이날 대회 경기 MVP였고 최근에 이제 A매치 6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6골에 3도움입니다. 네. 경기만 나갔다 하면은 한 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득점력이 돋보이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날 우리가 경고를 5개나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 심판 왜 그래요? 저도 보면서 진짜 저게 경고라고? 라는 얘기를 계속 할 정도로 너무 좀 답답했는데 아니 무슨 중국 심판이 아니 이걸 경고까지 준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하필이면 이 받은 선수들이 뭐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공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부상 당할까봐 살짝 피하면서 넘어진 거지. 그걸 가지고서 무슨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경고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내일 있을 요르단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고 소멸이 8강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대진대로면은 이란과 8강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8강전에 대한 더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날 경기에서 조금 걱정을 자아냈던 부분이 바로 이 왼쪽 풀백이었던 이기재 선수였거든요. 이 경고를 경기 초반에 받으면서 아무래도 퇴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가뜩이나 이기재 선수가 공격적인 번뜩이는 모습은 있지만 데인마크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는데 경고 이후에 좀 계속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교체 카드를 좀 빨리 빼들었습니다. 김태환 선수를 투입하고 설영우 선수를 왼쪽으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양쪽 풀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라는 평이 있어서 저는 내일 선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자, 미리 보는 요르단 경기의 베스트 11 구성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설영우 김태환 조합으로 내일 나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 김민재 선수도 휴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고 누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르단전이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민재 선수에 대한 휴식은 말레이시아전으로 미뤄두고 나머지 포지션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존의 1차전 바레인전과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변수라면은 황희찬 선수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까가 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선발 출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후반이라든가 이럴 때 조커로서 경기 감각을 조율하기 위해서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해 우리 이 K리그의 MVP인가요? 김영건 선수가 여전히 좋대요. 맞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경고 누적적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바레인전에서 교체 투입됐는데 여전히 패스 이제 뿌려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커맨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공교롭게 김영건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김태환, 설영우, 정승원, 김영권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모두 같은 소속팀입니다. 울산 HD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K리그 챔피언 팀의 4명의 포백이 나왔으니 이런 조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과연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카드도 좀 이제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파가 해외파 못지 않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활약 보면서 누군가는 손흥민 시대는 가고 이제 이강인 시대가 왔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상 이강인 선수가 뭐 물론 득점을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고 이강인 선수의 어떤 양질의 패스를 잘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이제 아직까지도 조규성 선수 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톱 자원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보여줘야 될 역할이 더 많거든요. 뭐 이제 물론 바레인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손흥민 선수에 있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 손흥민 선수의 진가는 더 어려운 경기에서 나타날 거라고 봐서 저는 내일 경기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또 컨디션을 회복해서 득점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현우 PD가 예상하는 한국의 2차전입니다. 요르단과의 예상 득점 몇 대 몇?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고전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1대0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네네. 저는 3대1. 이번에 똑같이. 네. 손흥민 2골, 김영건 1골. 김영건 선수가요? 네. 월드컵에서 골을 기록했던 김영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대회 연속으로. 믿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다음 주 못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끌고 있는 벤투 감독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기로 했었죠. 퇴장을 당했다고요, 경기 도중에. 익숙한 모습인 게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경기 중간 퇴장을 당하면서 마지막 이 포르투갈전 극적인 순간에 맞습니다. 관중석에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경기 이제 전반 추가 시간 때 항의를 하다 경고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경기 막판에 또 이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벗어나면서 또 이제 항의를 하다가 퇴장에 당했는데 그렇게 이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종료되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3차전에 조금 더 총력을 다해야 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긴 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뭔가 이 미신을 믿는 건가. 네. 퇴장을 당하고 포르투갈을 이겼으니 3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를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긴 했어요. 퇴장에 맞들었나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개최국인 카타르 그리고 호주가 또 이제 16강행을 두 나라가 확정을 지었고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도 16강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겠습니다. 호주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일본도 그렇지만 이란. 이게 아시안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월드컵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아시안컵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네. 자, 누군가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배 소장이 예측을 잘못하면 이젠 정현호의 시사본부 되는 건가요? 네. 자, 김하성 선수 관련된 논란을 빚었던 임혜동 선수입니다. 임혜동 전 선수인데 김하성 선수와 논란이 빚었을 때는 어느 게 진실이야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아리송해졌는데 네네. 이 임혜동 전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도 갈취를 했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사실 그 김하성 선수와의 분쟁 때도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랑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류현진 선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2021년 이제 당시에 류현진 선수의 로드 매니저로 이 임혜동 전 선수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혜동 전 선수가 류현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좀 금품을 요구를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 말싸움 혹은 몸싸움 이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류현진 선수가 3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송금했다라고 또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허허.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김하성 선수도 이 공갈 혐의로 임혜동 전 선수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마 류현진 선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 전 선수인 임혜동 전 선수에게 약간의 그 공갈 혹은 협박에 시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류현진 선수가 소속팀을 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새로 이제 남을 팀을 고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국내 복귀보다는 이제 메이저리그 좀 더 남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팀이 어디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 본인의 팀이었던 곳과 1년 더 계약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액 FA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먼저 결정이 되고 예를 들자면 이정우 선수라든가 오타니 선수 그 계약들이 끝나면서 비교적 단기 계약에 가까운 이제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남게 되는데 다른 선수들의 계약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아마 류현진 선수의 행선지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메이저리그의 마무리를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드네요. 뉴욕 양키스 하면 또 이제 류현진 선수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이라 그러죠. 네, 줄무늬 유니폼. 박찬호 선수도 뉴욕 양키스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거쳤으면 하는 정말 부활의 불꽃을 좀 피어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막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입니다. 똑같은 올림픽인데 이 참가 자격이 이제 18세까지로 제한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고 총 15,000명 가량의 이제 선수단과 임직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사실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계 청소년 올림픽도 2010년에 시작된 비교적 최근 대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선수들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이제 측면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개막식이 있습니다. 저희 KBS가 또 단독으로 현장 생중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입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중계하는 건 저희가 단독이고 이 송승환 위원이 이제 저희 개막식 현장에 투입되겠는데 현장에 중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계석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고생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오늘 역시 개막식의 꽃은 성화점화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굴지요? 그렇죠.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 성화가 이번에는 성화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화라 그래서 성화를 점화하는 순간 이제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해서 LED 영상으로 성화를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실제 부지 아니네요. 네, 친환경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건데 아나몰픽 기법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이런 기후 변화도 LED 화면에 적용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한 LED 성화를 이번 대회에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인가요? 오늘 네, 오늘 저녁. 밤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이제 두 군데서 개최가 됩니다. 강릉 오발 그리고 이제 평창돔에서 개최가 되는데 공식적인 개막식은 강릉 오발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간은 몇 시인가요? 시간은 이제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식전 행사들도 있고 이제 그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은 다양한 아이돌들의 무대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K-팝 공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그래도 디지털 점화를 할까?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일까 누구일까?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이게 또 무료로 입장식 개막식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볼 만한 또 가봄직한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막식이 유일한 유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평창은 매진이고요. 그래요? 강릉도 거의 한두 장 정도만 남았던 매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릉 오발도요. 네. 보면서 역시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주는 이 무게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 강릉 오발이라든가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이 대부분 약간은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기장들을 좀 이제 지혜롭게 재활용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올림픽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전 세계의 시선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뭐 올림픽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최초로 우리가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막을 하게 되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사실 대중적으로 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인 선수가 2년 후에 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피겨 스케이팅의 신지아 선수 최근에 이제 선수권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고 제2의 김연아라 그러죠. 맞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스노보드에서는 최가온 이채훈 선수가 2명이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이미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성인 선수들과 겨뤄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여기다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정희단 선수, 이 선수도 이미 국가대표에 뽑힌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봅슬레이, 모노봅 1인승 봅슬레이죠. 이 봅슬레이 모노봅에서는 썰매 천재라고 불리는 소재환 선수가 주목을 받는데 이미 주니어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그냥 대략 한 이번 강원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한 몇 개 정도 수확이 가능할까요? 선수단 내에서는 이제 10개 언저리의 올림픽 메달 혹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대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1등을 기획하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가장 특이한 점은 실시간 순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이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연합해서 팀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도 국적도 그리고 순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스포츠라는 이념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어떤 그런 밝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취지가 괜찮습니다. 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선수들이 또 보는 관객들이 청중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들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누군가 정현우의 시사본부라고 얘기했는데,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